주택정책 9장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의 수단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주택정책의 수단으로는 이제 크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있는데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말 그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에 정부가 뛰어드는 거, 간접은 간접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바우처제라던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접 건설 및 공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가격 통제, 세제, 금융 이런 방법 등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수단은 주로 규제 위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동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주택 정책을 완화, 주택 가격을 잡겠다 그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 건설 사업 주체 또는 주택의 질 안정성에 대한 비경제적인 규제와 채권 입찰제, 공급 물량 규제 등의 경제적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금융과 세제는 금융과 세제, 규제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고요. 우리나라 정책 수단은 규제 위주다. 비경제적 규제다. 그래서 여기 또 경제적 규제다 해가지고 채권 입찰제, 공급 물량 규제 등이 있습니다. 비경제적 규제는 주택 건설 사업 주체 또는 주택의 질 안정성에 대한 규제, 분양 자격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 직접 건설이 있어요.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는 거. 근데 여기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직접 건설을 통해 가지고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그 주택 공급은 민간 자금에 의존을 했는데 정부는 정치 경제적 위기마다 빈민층 사회체제에 대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71년에 유신 직후에 250만호 건설 10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80년대 초반에 신군부에 의해서 5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노동운동과 도시 빈민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80년대 후반에는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 및 영구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이 좋은 예이죠.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 1990년대 정부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영구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을 하였고요. 민간 부문도 소규모 주택 건설 의무화,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주택가격 통제 등 행정 조치를 취하면서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정부에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대표적 공공주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요. 정부가 출자한 일부의 자본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을 해요. 우선적으로 토지 수용권 제도적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열악한 지방 소규모 주택, 임대주택 사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직접 건설, 사회주의 국가,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 얘기를 했고요. 영국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공공주택을 민간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해주는 공공주택의 민영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죠. 민영화가 시작이 됐다. 세 번째, 한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주의 방식하에서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치 경제적 위기마다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한다 해서 제가 앞에 얘기한 거 있죠. 90년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가지고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을 했고요. 민간 부분의 경우는 소규모 주택건설 의무화, 임대주택 건설의 의무화, 주택가격 통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도 참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정책은 이렇게 정치 경제적 위기마다 수립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보조금의 이제 지급이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집주인에 대한 지원으로 끝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택 보조금 지급의 대표적인 방식이 주택 수당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그 수요자들에게 주택 수당 제도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을 주택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에서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진국에서 합당하다. 지금 개발도상국은 집주인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로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죠. 가격 통제를 한번 볼게요.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가격 통제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 통제의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에 당시 루즈벨트 정부가 내린 물가 동결량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모든 임대료 인상이 일시 정지가 되고 전후에는 원상 복귀되고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임대료 통제가 지속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임대료 통제는 공급의 위축을 초래하고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용 임대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격 통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도시들에서는 임대료 통제를 실시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유럽의 경우도 전시 상황에서 일시적인 임대료 동결령이 발효되기는 했으나 적극적인 주택 건설 시기에 들어서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임대료 통제나 주택가격 통제는 대부분의 어떤 재고주택에 있을 때만 실시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재고주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신축 주택의 분양가만을 통제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지역, 즉 서울과 같이 토지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실제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니까 결과적으로 재고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임대료의 통제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공급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임대 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입 임차의 비율이 높은 도시들에서는 임대료 통제를 실시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자유경제국가 어느 곳에서도 실시한 바가 없는 신축 주택 분양가를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신규 주택 건설의 분양가격 규제는 왜 하느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시장 규제 정책의 일종인데, 처음으로 도입된 게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어요. 이렇게 도입이 되니까 신규 민간 주택 건설 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투기적 수요 증가 등으로 부작용이 심화됐다. 그래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프리미엄을 노린 과열 경쟁이 일어났죠. 반대로. 그래서 시장에 왜곡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1983년에는 채권 입찰제가 도입이 되었고 89년에는 원가 연동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이 규제로 신규 주택의 최초 구입자의 경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분양가격 규제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위축을 시켰고요.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신규주택 입주권은 일시에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어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실수요자의 입주 기회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 증가, 소득 증대에 따른 주택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건설 비용의 상승, 분양가 규제로 신규주택 건설 공급의 위축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거래 가격과 분양 가격 사이의 격차가 더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주택가격 안정,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그 분양가 규제와 채권 입찰제는 돈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택난에 더 심화되고 고소득층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공을 했다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주요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는 이제 주택 보급률이 낮고 국민들의 주택 소유 욕구가 강한 우리나라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러한 규제 정책이 실패하니까 98년에 아파트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가 되었으나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계기로 도입된 신분양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완전 분양 자율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꼴이 되었죠. 그래서 세계에 유례없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로 존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2년 9월에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이 됐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요.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의 이제 선분양 제도는 대지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분양보증,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현재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에 폐해를 가져올 수가 있고 주택 소비자가 주택 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었고요.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재산을 완전히 완공되기도 전에 구매해야 하는 후진적인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건설사가 부도나면 지불한 청약금, 계약금은 돌려받기가 이제 어렵고요. 선분양했을 때 설계도와 다른 부실 공사도 이제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주택 소비자들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행 주택 선분양제는 폐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떤 폐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주택 관련 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택 시장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할 때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이제 주택 관련 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참여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기준 강화를 했고요. 종합부동산세를 확립을 했고 분양가 규제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가장 대표적인 세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이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세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가지고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개별 건수별로 계산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개인 소유자별 합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세 표준액에 따라 가세율이 누진적으로 차등 적용이 되고요. 전국의 소유 주택 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가지고 기준시가 6억 원을 넘는 초과분은 재산세와 별도로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해주고 이거는 이제 단독 명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부부 공동 명의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 부부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기준 시가가 없는 단독주택 등은 국토해양부 주택 공시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했고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죠. 근데 현 정부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이 책의 출판 기준일을 하면은 출판 기준일을 보자 하면은 2005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 개정판이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의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양도소득세는 지가의 급등에 따라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67년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75년도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로 대체를 하였고 주택하고 토지를 양도할 당시 구입 가격과의 차익을 일정 비율로 양도 차익에 대한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 개념이죠. 아주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사용이 된 거죠.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 기능이 강조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서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1970년대와 80년대 양도소득세는 주택 투기를 방지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일시적으로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면제 대상이 많아가지고 실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어요. 2012년에 기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보유 2년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는 법이 마련이 됐는데 과거에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서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이제 부과를 했고요.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지역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이 해당 부동산을 팔 때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었죠. 또 이제 상속세라던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참여정부에서는 보유세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1가구 3주택 양도세를 중과하였고요. 현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켰다. 근데 지금의 현 정부는 그렇지가 않죠. 주택 조세 감면은 조세 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에 어긋난다 라고 해가지고 국민 경제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 효과를 통해서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의 불안전한 상황에서 어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택 소유의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요. 소득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조세 감면은 주택 소유를 보다 유리하게 주택 구입 목적의 저축을 증가시키게 하고요. 현재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금융의 미발달로 주택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세제는 정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택시장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할 때 이제 어떤 수단이 된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재산세는 보유세 과세 개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양도소득세는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할 때 구입 가격과의 차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자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준다. 이건 아주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되겠습니다. 주택금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이 시작된 것은 1954년이고요. 1969년 한국주택은행으로 개편이 되면서 본격적인 주택금융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영자금으로 상업적 운영을 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정부는 81년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저소득층용 소형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자금 구입 자금 대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채권을 강제 판매하는 방식이고요. 이러면서 자금을 조성을 했던 거죠. 1996년부터는 주택할부금융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국민들이 주택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할부금융회사에서 목돈을 빌려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이다. 할부금융 대상은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40.8평이죠. 이 40.8평 이하의 완공된 주택이나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 계약자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고 완공된 주택이어야 하고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가 지은 새 집에 한정이 되고요. 2005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장기 임대주택 임차자에 대해서는 3% 이율로 호당 1호당 4,500만 원씩 임대기간 거치 후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6%의 이자율로 호당 4,500만 원씩을 사업주체 앞으로 3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국가 경제체제에서는 모기지 융자라는 방식으로 20에서 30년 장기 분할 상환 자금이 80% 정도 지급이 되고요. 공산주의 국가들도 주택 융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의 주택금융 방식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주택금융은 건설업자들에게 공사기간 동안에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 시 선분양제를 통해 가지고 수요자들이 성금, 그 다음에 중도금을 미리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제 더욱 가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이 아직 선진화 기법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변화와 관련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쾌적한 주택을
편리한 위치에 적절한 가격으로 모든 국민이 소유하고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 정책의 목표다. 그러니까 쾌적한 주택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는 게 주택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주택가 주변 환경, 주거 환경의 질과 접근성, 주택 가격의 적정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소비에 있어서 점유 형태의 중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1972년에 제정이 됐고요. 주택 건설 촉진법에 근거한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고, 2002년에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인 측면과 재고주택의 관리 측면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는 우리나라 주택법이 주택 정책의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목적이 쾌적한 주거 생활과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해서 자금 조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정책과 관련된 현행법은 기존 주택의 효율적 유지 및 적절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주거복지의 실현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 공급, 소비, 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 중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사업,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이 있고요. 주택금융지원은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해서 정책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규로는 특정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규정하는 수단으로 임대주택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건설업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집합 건물의 소유물 관리에 관한 법이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법으로는 임차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2002년까지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이 이후에는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있는데 재고주택의 관리 측면이 중요해지면서 2002년에는 주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주택법의 목적 제1조 앞서 얘기한 그 내용과 같은 건데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 건설의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주택법의 목적 제1조이다.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나타난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주거복지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질적 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최저기준 설정, 미달 가구는 조세,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를 해줍니다. 또한 기존 주택의 적절한 개선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지원,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어떤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1962년 이전까지는 주택행정 조직이 정비되지 못해가지고 62년 각종 어떤 법이 정비되고 대한주택공사가 설치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1963년 공영주택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67년 이후에는 주택금융을 위한 제도로서 한국주택금고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69년도에 주택은행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그 주택자금 조성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984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1980년대 후반에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이 1990년에 제정이 됐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 1990년도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도 199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또한 토지 공개념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무엇인가 봤더니, 토지가 어떤 제한된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토지만큼은 토지의 어떤 개인적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토지 공개념 제도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어떤 공공복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 이제 토지 공개념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실상 토지 투기,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일시적으로 채택을 했던 어떤 그 토지 초과 이득세, 이게 이제 1994년 7월 위헌 판결을 받아요. 토지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99년 2월에 폐지가 되었고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2002년 7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사회적 상황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신축 위주 주택 공급을 확대를 했고, 여기에 중점을 두었고, 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이 우리나라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는 했으나 이제 주택 보급률이 확대되고 경제 여건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와서는 기존 주택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중점을 두는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제정 당시에는 78.2%에 불과하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복지에 관련된 기능을 제고하고 주거 생활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데 주택법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30여 년간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목표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왔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70년대부터 주택 가격의 안정화, 주거 소비 및 주거 환경의 개선, 그다음에 80년대 말부터는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주택 서비스 소득 수준의 형평성 제고가 목표가 되었고요. 90년대에는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해서 영구 임대주택과 근로자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었고, 개발이익 환수법과 같은 이런 규제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주거복지의 실현이 어떤 새로운 주택 정책의 화두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목표는 초기의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바뀌게 되었고,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결의한 채 어떤 간헐적인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배부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형평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택가격 급등을 감안해 보면은 주택의 투자 가치가 소비 가치보다 더욱 중요시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주택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주택 점유 형태 간,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주택 정책의 어떤 경제적 결과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주택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의 적절한 개선 및 관리에 중점을 둔다.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을 한다. 주택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다음은 주택 정책의 체계와 관련 법규 내용들이 이제 제가 쫙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 주택 정책의 어떤 장기 정책으로 가는 게 주택 정책인데, 국토종합개발계획 10년 계획 단위, 국토종합개발은 10개년 계획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고요. 단기 정책도 이제 주택 건설 종합계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정 계획은 주택 건설 10개년 계획, 공공주택 건설 및 택지 개발 기본 계획,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실정법상의 정책 목표는 상위, 그 다음에 실제 정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제시한 정책 목표는 하위 목표이다. 주택정책은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현실적인 실현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이것을 앞으로는 주택정책이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비전이 있고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주택정책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의 목표와 관련 법규들이 있는데 60년대에는 주택금융체계 마련에 이제 정책 기반 조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0년대 한국주택근거법, 주택공사 설치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등이 있고 70년대는 간접 정책 주도기, 주택의 양적 확대에 치중을 했다. 80년대에는 직접 개입했던 시기로서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적 수요 억제에 치중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세대주택법 시행령 등을 만들었죠. 법으로. 90년대에는 토지 공개념 적용 시기인데 주택의 질적 측면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및 관리 기준의 강화, 택지 소유 상한제법, 개발이익 환수법이 도입이 됐죠. 2000년대에는 주거복지 실현기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최저 주거기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주택법이 만들어지고 주택 임보유세 강화,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2000년대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택 정책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적인 주택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택 정책이 비전 있게 수립이 되면 세부적인 단기 주택 정책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택 수요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고요. 적절한 공급 계획도 필요하고, 예전에는 주택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가격 변동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단계에 들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향후 출산율의 저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노년 부부의 가구 구조 변화 등이 이제 생기면서 1인 2인 가구의 어떤 증가가 생기니까 이런 인구 구조 변화를 예측을 하고요. 여기에 적합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처를 해야 된다. 또한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노년기에 접어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서 보유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일시에 주택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주택정책 수립의 두 번째는 주택정책 공급 확대에서 주거 수준 제고와 주거 복지의 어떤 달성의 전환으로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주거 수준을 높여주고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이제 주택 정책의 초점이 되는데,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를 줄이고 주거비의 가다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는 게 이제 주거복지 실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주거 약자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를 하고요. 주거 개선을 위해서 주거비 지원을 해주고 임대료 보조제도, 주택가격 급등 없이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실질 주택 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을 도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택 정책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주택 공급은 이미 할 수가 없어요. 가용 택지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건데,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세 강화, 토지 공개념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 토지 거래 허가제 등을 이제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런 토지 공개념 제도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어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이제 세 번째 장단기적인 주택 정책 수립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주택 관리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주거의 질 제고 측면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이 고려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소외계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주택 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도 있네요. 얘기했던 게 이거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통과되어 가지고 주거 약자형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을 했는데 아직은 시행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소외계층에게 정책적 지원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것들이 편의시설이나 주거 약자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아직도 미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거 약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국적인 인구 주택 총 조사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국토해양부 실태 조사로 딱 제한된 거, 그 다음에 주거 약자에 대한 의무 주택 공급 비율이 낮다는 거,
의무주택의 범위에 매입 임대가 제외된다는 거, 또한 긴급 주거 지원이 누락된 점을 보완을 해서 지원과 제공이 돼야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 정책도 지역에 따라 어떤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주택 정책도 지역에 따라서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제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이었는데, 전 국토를 같은 상황으로 보고, 규제하거나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주택시장의 특성과 주택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요즘의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특히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세분화되고요. 지역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전략으로는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지역시장을 생각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주택 정책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 두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